응용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응용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요, 사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연자 들어가면 틀려. 자연 아니야, 사회과학이야. 그 다음에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학이다 하면 틀려요. 이론과학 아니고 경험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학입니다. 예, 그리고 순수과학이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순수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 그 다음에 규범과학, 거기다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규범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규범이라는 건 A면 B다가 아니고 A면 B일 수 있다, B이어야 한다, 그게 규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적, 법률적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규범과학적 성격이 가장 강한 파트는 어디냐면 정책론이라 그랬습니다. 정책론은 규범과학적 측면이다. 그래서 정책론이 있기 때문에 학개론은 규범과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일단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산식 나오면요, 다른 거 찾을 수 없어. 예, 분개해야 돼. 개별적으로 개자 찾으면 돼. 예, 분산식 나오면 뭐라고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중점식이라고 돼 있죠. 예, 중점식은 특정 측면에 중점을 더하고 뒤에 가서 중자가 또 나와. 중은 중복돼요. 중점식, 특정 분야에 중심을 두어. 중점, 중이 또 나와. 그 다음에 종합식 나오죠. 종합식 나오면 항상 이거 있어. 체계적으로 이게 적혀. 종합식은 뭐라?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종합식, 총합식이라고 생각해. 총합.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래서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분산식 하면 개별적. 이것도 원래 중점식은 중복돼. 중중. 중점. 그것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식 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수업의 방법이 뭐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행태과학적 의사결정적,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 해서 행태과학적 요거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인간적 요인. 행태는 행동은 인간만 해. 동물이 하는 건 거동이야. 생각 없이 하는 움직이는 거, 그거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태하면 인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적. 이건 뭐냐면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논리적, 합리적, 그게 의사결정이야. 인간의 생각, 인간은 이성에 의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칸트가 얘기했어요. 그죠? 순수 이성 비판. 이성에 대한 존재야. 그래서 이성이라는 건 뭐냐? 합리적, 논리적이야. 합리성과 논리성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합리적 들어가면 그때는 의사결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입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라고 하는 자연물 자체도 인간하고 같이 주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에서 보는 행태과학적, 의사결정적, 그 두 가지가 들어갔을 적에는요, 뭐냐면 토지는 대상일 뿐이야. 오브젝트, 항상 대상일 뿐이야. 인간이 토지에 대해서 행동하고 인간이 토지에 대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다가 사고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밑에 나오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토지 자체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체인 거야. 부동산 자체도 대상, 오브젝트다, 서브젝트일 수 있다. 서브젝트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뭐다? 거기서 말하는 현상학적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적 하면 토지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 인간과 상호관계 속의 주체가 되어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이렇게 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활동하는 것으로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이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임차인, 뭐 부동산의 이용자, 뭐 이런 사람들과 접하는 거, 그거는 대인 활동이고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가공을 하거나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그건 대물 활동이죠. 이런 것, 한마디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하여 인간이 한다, 인간이 활동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뭐냐? 이와 같은 인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했던 그 활동들이 법칙화되고 그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쌓이는 경험이 되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부동산 현상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원칙. 거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능률성의 원칙은 이겁니다. 인간이 부동산 할 때, 활동할 땐 두 가지가 있다. 칠판을 보십시오. 이용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뭐 산다. 그 다음에 판다. 뭐 이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이용한다 이거 할 때 이게 소유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고 판 것. 그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거래야. 거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요. 거기 보면 최유효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래서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이게 능률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적혀 있죠. 뭐다? 예, 거래 질서 확립이다. 그래서 이 거래 질서 확립 요것을 갖다 안정성의 원칙이다라고 시험에 나와.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얘는 무슨 원칙이냐면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안정성의 원칙이다 뭐다 이걸 하면 틀리는 거야.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이고. 왜? 소유라는 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단계가 생략되면은 최유효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었죠. 그래서 소유 이용이다. 그래서 이용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이다. 반면에 팔구 사고 할 적에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거래 질서가 확립한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 거래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 뒤바꾸면 안 돼. 두 가지가 자 안정성이 아니고 능률성이다.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소유 활동이고 거래 질서 확립은 거래 활동이다. 요거 두 가지가 여기서 같이 기억되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안정성, 법적으로 안정되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정성으로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공정성의 원칙은요, 특히 법적 거기 보면은 공적 주체가 특히 요구되는 거야. 즉 뭐냐면 국가 여러분들 이런 거 하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에 대하여서 그죠? 가격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쓰고 이런 활동들은 다 무슨 원칙에 입각한 거냐면 거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공정하게 활동해야 돼.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 돼요. 근데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활동해야 될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기관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주체, 이것이 공정성의 원칙에서 특히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 총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들을 배워요. 그죠? 그 많은 분야 중에서 하나는 기초 분야이고 하나는 결정 분야이고 하나는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 분야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면 결정 분야가 뭐냐? 예, 거기 투금 개정이다. 투금 개정. 그래서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정책론 이것이 결정 분야다. 요 사실을 기억하고 요 결정 분야 요거는 우리가 뭐와 같이 또 연결이 되면 연구 방법에 보시면 연구 방법에 보시면은 거기에 위에 윗부분이요. 연구 방법에 보면 행태과학적 밑에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죠.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그 의사 무슨 적? 결정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결정적. 그게 결정론. 여기도 말하는 결정 분야예요. 의사결정적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도 그 뒤에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에 개발론이 있죠. 그죠? 투자론이 있죠. 금융론, 투금계가 적혀 있어요. 투금계. 그게 거기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 깔끔하게 요 문제만 알면은 나는 합격하는 거예요. 무려 80점 나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적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적이다. 순수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2번도 맞네요. 활동과 현상.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종합식 요거 나오면은 뭐다? 이걸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일단요 맞고요.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 맞네요. 그죠? 거래 활동에 있어서 뭐다? 거래 질서 확립.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것만 시험에 나온다. 능률성, 그 다음에 안정성 이거 바꿔놓는다. 그게 틀렸네요. 거기 보시면은요 안정성의 원칙 틀렸어. 무슨 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으로 고쳐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그것에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세 측면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종합식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학의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으로 접근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부동산학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여간에 학문으로서 이게 갖춰졌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X. 순수 아니야. 응용과학적이야. 순수 아니야.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나왔네요. 그거 나오면 합리적, 그죠? 합리적, 논리적 요거 나와야 돼. 합리적 존재,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테마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분류표상에 부동산업에 대한 건데 우리는 부동산업하면 중개업으로다가 자꾸 오해를 해. 중개업과 부동산업은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근본적으로 뭐냐? 본질적 업무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급업과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공급업, 임대업 이게 본질적인 업무야. 그 다음에 공급업과 임대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할 적에 매도인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매수인은 정보가 작아.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매수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확인 설명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부동산은 사고 파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이용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부동산의 자체 관리라고 하죠. 자체 관리는 옛날처럼 그냥 단순할적인 자체 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지금처럼 전부 내가 사는 집은 여기 있고 내가 부동산 이용하는 집은 저쪽에 있고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어. 부재지주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과학의 총체가 돼 있어요. 그 안에 뭐냐면 단순하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고층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들 때문에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 남한테 맡겨.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그죠? 관리라고 하는 측면의 전문가. 그래서 그런 관리 쪽에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산정하기 위한 부동산은 여러분들 가치 발생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일지계라고 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서비스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본질적 업무는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 업무는 부동산을 공급해 주는 업무와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임대하는 업무, 그리고 임대사업, 이걸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본질적인 업무고 그 다음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중개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이런 업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업무, 밑에 거를 우리는 서비스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급업과 임대업을 보면은 공급은 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상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임대도 토지, 주택, 상가 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그래서 공급업과 임대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로 나뉘고 근데 여기요 관리를 할 적엔 오로지 아파트 관리 아니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파트 관리 아니면 무슨 관리를 하냐면 상가 관리 그죠? 예, 그래가지고 상가도 집합 건물들 상가잖아. 그래서 그런 관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와 비주거는 있을망정 기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업과 임대업은 서비스업이 아니다. 이건 본질적 업무다. 그거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나눌 적에 과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만 한다. 컨설팅 업무도 했다. 컨설팅 업무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엔 중개 자문업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는 그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중개를 나누고 이 중개 속에 변호사들이 끼어들고 싶어요. 이게 돈 되니까. 제가 아는 동네에서는요 여러분들 한 달에 지금 1억씩 번대요. 물론 그건 이름 여러 차례 어디 좀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 뭐냐면 근데 이제 한 달에 1억이야 1년에 1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해 가만히 눈 뜨고 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 여기다가 슬쩍 대리업까지 해도 법률 대리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대리 투자자문 그 다음 관리 그 다음 간평 해서 요 네 가지가 궁극적인 이야기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세 분류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이 있을 때 이걸 중분류를 했을 때 소분류로서요 임대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공급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임대업에 대한 세 분류 주거 비주거 기타 그 다음 개발 공급업에 대한 세 분류 주거 비주거 기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관리업 거기 이제 서비스 관련 업무에 그죠 관리업에 보면 주거 비주거 기타가 아니라 뭐다 주거 비주거고 기타는 없어. 주택관리다 자격증을 따봤자 토지관리라는 측면은 없다는 거예요. 기타 없다. 그거 기억하자. 그 다음 중개 자문에 관한 거 그쪽 서비스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중개 대리업이 되었다. 지금 옛날에는 자문 중개업이었어. 그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투자 자문업은 따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거기서 뭐 하냐면 중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자문업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거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문업을 하려면 그때는 사업자 등록 낼 적에 그 업태에다가 업태 이런 거 쓰죠. 거기에다가 컨설팅 업무 이걸 같이 써놔야 돼요. 그러면은 컨설팅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그냥 쉬운 거지. 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공급임대 이거 찾으라는 거야. 공급임대. 답은 4번입니다. 개발공급업. 본질적 업무야. 그 다음 2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분류와 그리고 예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세 분류에 일단 거기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주거 비주거가 세 분류였어요. 기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거의 예를 찾아보세요. 4번 5번 중에서 주거의 예는 아파트네요. 그 다음 비주거의 예를 찾아봅시다. 3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습니까 3번은 사무용 건물이고 4번은 시설 유지대. 이건 관리 시설 유지 이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3번이 아니라 3번은 B가 아니고 그저 비주거형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3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의 분류에 대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세상 없어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죠? 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 전환된 토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전환되고 있는 토지이다. 일단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나 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로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주로 한계지에서 나타나요. 한계지는 뭐냐? 토지 이용의 최원방이죠.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이럴 적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최원방 여기에서 농지가 여기는 뭐냐면은 주거지였어요. 주거지에 이게 침입에 의해서 농지가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게 된다? 주거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과 천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후보지 이행지에 일단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고, 아니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건 아주 현상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이건 정책적 측면에서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후보지는 이처럼 뭐냐, 큰 분류. 자, 땅은 세 개 크게 분류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집 짓는 땅, 그게 택지요. 그 다음에 저 농사 짓는 땅, 그게 농지요.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땅, 그게 임지야. 그 상호간에 변환되면 그거 후보지고, 변환이 끝난 게 아니라 변환 중에 있어. 그래서 후보지의 경우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뀔 적에, 그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와. 농지가 지금 주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의 땅값은 주거지에 가깝지 농지에 가깝지 않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계지의 토지 가격은 그죠? 농지 가격을 따르지 않고 뭐다? 예, 그거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후보지는 이행 후 가격에 의한다. 이행 전 가격에 의한다. 이행 후 가격에 의한다는 거예요. 후보지는 단 성숙지 않았어. 그 얘기는 아직도 후보지가, 농지가 지금 주거지로 바뀌는데 농지로서 그냥 남아있어. 아직도 많이, 아직 그러니까 개발이 미진해. 이럴 적에는 이행 전 그저 토지 이용에 의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만 하는 거야. 뒤에서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것까지 점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얘는 가격이 바뀌어서 오르는데 초기에 많이 오르는 거지 나중에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런 것이 후보지 이행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거야. 그 다음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같은 주거지라 할지라도 주거지 내에서 집 지을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택지로 봅시다. 그럼 주거용 있고 상업용 있고 뭐가 있다? 공업용이 있어. 그래서 같은 택지 내부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이행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들 거기 내에서 나오면은 이행지야. 그 다음 용도 지역 상호간에 나오면은 그때는 후보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 택지, 부지입니다. 대지, 집 짓는 땅, 택지도 집 짓는 땅. 그건 뭐가 다 차이 나냐? 대지는 지적법상의 표현이야. 그래서 법률적 표현이고, 택지는요, 집 짓는 것을 총칭해서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여러분들 주택 말고 다른 것들도 포함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법상 대지.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죠? 또는 경제적 개념, 이럴 때는 택지다. 그 다음 부지하면 꼭 기억하게 돼. 바닥토지다. 부지는 바닥토지, 하천 부지, 도로 부지 할 때 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로 바닥의 토지를 의미한다. 바닥토지. 그래서 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지와 맹지가 있는데, 대지 자루 모양의 땅으로서 원래 이 대지는 과거에는 뭐였냐면 맹지였던 거야.
맹지가 집을 못 짓다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서 옆에 있는 땅을 도로로다가 길게 내면서 산 거야, 일부분을.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걸 병합해서, 즉 합병한 거죠. 분할, 남의 토지를 분할해서 합병한 거죠. 합쳐가지고 모양이 뭐냐?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택지, 부지, 대지할 때의 대자와 밑에 대지, 맹지할 때의 대자 한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드이자가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 맹지와 구별되는 자루 모양의 땅이고, 그 다음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건 집 짓는 땅이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와 획지인데요. 자, 필지는요, 소유권의 단위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등기 단위가 뭐냐면 필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획지는 어떻게 되냐? 획지는요, 이거는 그냥 가격 수준 비슷한 거야. 그래서 획지에 딴 얘기 찾을 필요 없어. 획지라면 무조건 가격 수준 비슷, 그거 나오면 뭐다? 획지, 가격 수준 비슷. 그럼 일반적으로는 획지는 택지를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획지가 택지보다 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시험 문제야. 밑에. 그래서 자, 필지는 획지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셔요. 원칙적으로 획지는요, 일단의 토지다 보니까 필지보다 커요. 그러나 반드시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X. 같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획지하면 뭐가 머리에 떠올라라? 가격 수준. 가격 수준 비슷, 그게 획지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지, 공직, 건부지가 있습니다. 자, 나지, 건물 없어요. 근데 건물만 없으면 나지가 아니라 사법상 제한도 없어야 나지다.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 여부를 묻지는 않는다. 그게 나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건물 들어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나지는 시장성이 높아서 나지는 택지보다, 건부지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걸 건부지의 건부 감가 현상이다.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이 강화됐을 적엔 오히려 건물이 있는 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럴 땐 건부지 증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공지. 공지는 나지, 건부지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공안지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 다 공짜가 들어가서 같은 건 줄 알아. 근데 공지는 뭐냐? 건물, 건폐율, 용적률 제한 때문에 놀려놓고 한 필지에서 건물 채워놓지 않고 남아있는 땅, 그게 공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공안지, 요 공안지 나오면은 집가 상승 노리고 놀리는 땅이다. 그리고 공안지 얘기 나오면 같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죠. 공안지세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집가 상승을 노리고 놀리는, 그러니까 여기 공안지세 세게 두들겨야지 그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없어. 공안지세 폐지됐다. 그거 같이 기억해 달라. 그래서 집가 상승을 노리고 놀리는 땅 공안지야. 공지와 구별합시다. 그 다음 법지와 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지, 법적으로 소유권은 존재해. 근데 활용시익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땅을 우리는 경사지, 그죠? 경사지에서 찾는다. 여기에 대해서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없다. 한마디로 여기에는요, 저 집은 없어. 빈지, 비어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 실익이 있어. 그래서 법지와 빈지는 여러분들 거꾸로 나오니까 조심합시다라는 거예요. 법에 있어.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는 거야. 법에 소유권이 있다. 근데 실익 없다. 그거요. 빈지 소유권 없어. 비어 있어. 그런데 일용 실익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빈지는 바닷가다. 그러면서 바닷가와 같이 구별해야 될 게, 간석지는 바닷가가 아니다. 간척지가 아니에요. 간석지. 다른 말로 간석지를 얘기하면 갯벌이다. 갯벌은 물에 잠겼다가 물에 나왔다가, 저는 내일만 생각해도 흐뭇해요. 내일이면 망둥이가 한 30cm 되었을 거야. 난 내일 갈 거야.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오. 예. 그래요. 거기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다는 거, 그게 갯벌이야. 그건 여기도 말하는 법적 빈지가 아니다. 바닷물이 꽉 차도 절대 물에 가라앉지 않는 땅이야, 바닷가.
그다음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 이거 구별하자 그랬어요. 유휴 놀유자 놀휴자야. 그래서 바람 났어. 바람자 들어가면 유유지야.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기서 공한지는 아까 봤어요. 지가 상승을 노리고, 그리고 공한지세 없다. 이것까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놀리고 있는 농토입니다. 농지, 휴한지. 그 다음에 소지,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땅이야. 그래서 소지에다가 인간이 개량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에서 배웠어요. 이걸 우리 조성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성지, 원래 토지는 감정평가를 할 적에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조성지의 경우는 원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조성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손을 댄 것, 그것 이름하여 뭐다? 그것을 조성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선화지, 고압선 밑에 있는 땅으로, 선화지는 감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선화지 감가. 여러분들 고압선 밑에 있으면 가격 덜 나가겠지. 위험해서. 그죠? 실제로 위험하든 안 하든 하여간 덜 나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가요, 여러분들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포락지는 논이나 바닥, 빠져버린 땅이야. 그래서 하천바닥으로 바뀌어버린 땅. 그런데 얘는 무트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락지의 특징이다. 그 다음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적 개념 해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제가 열받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죠? 일단요,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개념이에요.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으로 살펴보는 거야. 근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거는요, 유형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고 기술적 개념이다. 그래서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요, 여러분들 거기 위치, 거기 동그라미하고 위치 동그라미하고 그다 쓰세요. 물리적 개념으로 위치는 고정성이다.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의 위치는 고정성을 가지나 인문적 개념의 위치는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래서 경제적 위치는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때 이 위치, 경제적 위치가 바뀌어갈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감가 현상이 벌어진다. 적합의 원칙 떠오르십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위치에서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물리적 개념의 위치, 좌표로 표시되거나 주소로 표시되거나 뭐 이것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로 바뀔 수는 있어도 바뀌었네요 이미. 어쨌든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적 위치, 경제적 위치는 변화 나간다.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인문적 위치는 가변한다. 그래요. 그 다음, 자, 경제적 개념, 거기 보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상품이다, 소비재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경제적 측면이다. 그리고 무형적 개념이다. 그 다음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땐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플러스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다. 요거는 일단 맞아요. 근데 광의의 부동산은 준부동산을 의미한다 하면 틀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더해서 준부동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개념으로서의 복합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구별하자. 복합개념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든 어떤 토지든 위에 있는 물리적, 경제적, 법적 세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야. 세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게 거기서 말하는 복합 개념이에요. 개념을 다 갖고 있다, 그겁니다. 개념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복합 개념이야.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 복합 부동산은 뭐냐? 개념자 있어, 없어? 개념자 없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이 두 개가 있다, 부동산이 세 개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하나로 일체화돼서 거래되고 있다. 불가분의 관계로 일체화돼서 거래된다 하면 그때는 뭐냐면 복합 부동산으로
슬쩍 복합개념 부동산에다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에다 복합개념 부동산을 바꿔 쓰고 있더라. 우린 틀리지 말자.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도 없어. 근데 공법상 권리 여부는 묻지 않네요. 어쨌든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야. 그러니까 집 짓는 땅이야. 그러므로 이건 뭐다? 택지가 들어가겠네. 택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용도지역 상호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후보지, 용도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 그거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상호 간. 그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 자가 있네. 내 자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이행지. 이런 수업도 가끔 하면 좋지요. 그죠?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이런 거보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태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지입니다. 바닥 토지. 일단 1번 됐어. 2번 선하지, 고압선 밑에 맞고요. 맹지, 도로에 접하지 못했어. 그래서 얘는 집 지을 수 있다, 집 못 짓는다. 그게 특징이야. 그 다음 4번 후보지. 내야 아니면 상호간에. 상호간에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빈지입니다. 빈지, 물에 의해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 잠기고. 그죠? 맞아 틀려? 이거 나오니까 뭐가 눈에 떠올려? 포락지. 답은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건, 자, 복합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해서 1번 맞네요. 2번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해. 토지 정착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여기 자연, 뭐 이것저것 섞여 있네요. 생산 요소, 경제적 개념, 자산, 경제적 개념, 공간, 자연, 기술적 개념 해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와 등록 방법에 의해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 이름하여 준부동산이다. 그 다음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처럼, 그러니까 복합 개념하면 틀리고 복합 부동산 하면 맞는 거야. 개념자는 없어요 여기.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복합 부동산,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획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토지의 등록단이니까 필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후보지, 택지, 네 자가 붙었어요. 네.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예. 상호간에 하면 후보지, 네 하면 이행지. 낮입니다. 건물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맞아요. 근데 공법상, 세상에 공법상 제한 없는 땅은 없다. 공법상 제한 여부는 묻지 않는다. 4번 자연 상태로 그대로의 토지네요. 예, 소지, 소가 실소자라 그랬어요. 하얀, 때묻지 않은, 인간의 손이 안 간 소지. 예. 그 다음에 5번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이나 침식되어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강이나 하천, 호수 이런 데 빠져버린 땅,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특성을 논할 적에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을 논할 때는 여러분들 거기다 쓰세요. 부동성에다 다르다라고 쓰세요. 부동성은 뭐다? 다르다로 찾아요. 뭐랑 다르다는 거예요? 뭐랑 다르다? 다른 물건과 다르다. 즉 뭐냐? 동산과 다르다야. 부동산의 특징은 뭐다? 동산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부동성을 찾을 적에는 뭘로 찾냐면 다르다. 뭐랑 다르다? 동산과 다르다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산은 소유권의 이전을 점유의 이전으로 표시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 표시한대. 같다, 다르다. 부동성이야 그게. 그게 부동성이요. 동산을 감정평가할 적에는요, 동산의 감정평가는요, 여러분들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그냥 하면 돼요.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근데 부동산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을, 일지계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지역 요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봐. 왜? 동산과 부동산이 어떠니까?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다르다라는 측면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 이런 것을 별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는 그 바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외부 효과 있죠.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 다르다라는 측면으로다가 구별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이다. 2번 공시방법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죠? 예, 등기.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의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고 지역 분석, 요 얘기 있잖아. 지역 분석 아까 가치 형성 요인, 그죠? 동산하고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부분 시장. 동산은 어디 갖다 놔도 가격이 똑같아.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다르다. 세분화된다. 다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임장활동. 동산은 모델이 있어. 저 모델이 아니라 견본. 그죠? 견본이 있어가지고 견본 갖다가 해. 근데 부동산은 견본이 없어. 달라.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야 돼. 임장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시장 만든다. 그 다음에 균형가격 성립 어렵다. 다르다.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시장. 외부 효과 얘기 나왔어요. 다르다. 토지의 이용 방식,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 근접성의 문제로서요. 아까 우리가 시장 세분화 그게 더 파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들 이응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담보 물건은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요. 여기 칠판을 보십시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담보 물건을 배울 때 뭐냐면은 무슨 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 질권. 이거 배우죠? 자, 질권은 뭐에 대해서 성립해? 저당권은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보 물건이 달라져요. 다르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산의 경우 돈 빌리려면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갖다 맡기잖아. 그럼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돈을 빌리려면 저당권 설정하고 빌리잖아. 그 저당권 설정하면 그 부동산 없어져. 그래도 남아있어.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담보가치의 안정성이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의 특징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부동성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출발하라고요? 다르다. 그걸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영속성. 영속성은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닳질 않아. 없어지지 않아. 그래요, 닳지 않는다. 그 뜻이야. 안 없어진다. 여러분들 부동성은 뭘로 구별해? 다르다로 구별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속성은 뭘로 구별하나? 닳질 않아.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닳지 않는다? 기억이 뭐요? 감가상각 안 된대. 그러니까 시험에 설정 나오죠. 감가상각 된다라고 나와. X. 감가상각이 안 돼. 안 달어. 닳지 않는다라니까. 그 다음 닳지 않기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구별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거요, 산다, 그 다음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판다 할 적에 이 파트를 다루는 거, 투자론에서 이 파트를 다루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투자론에서 여기를 다루는 것을 영업수지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판다, 요쪽을 다루는 걸 우리가 예?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이라고 우리가 다뤄요. 그래서 학습상 여러분들 투자론의 일적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보는 데가 있고 한쪽 부분만 보는 데가 있고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요, 영속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영업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자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이걸 영업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가지고서 이거 얻는 소득, 여기를 우리는 무슨 소득? 여기 자본소득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용이익이야.
이건 소유권을 넘기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유, 거기 보면 소유이익이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소유이익.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다, 이익이다,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이건 어디 영속성에 의한다. 그 다음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투자론에서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 즉 뭐냐면 영업소득과 자본소득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는 거. 자, 봅시다. 할인연금 수지 기법이 있다.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림셈법이라고 나옵니까? 비율법, 그죠? 부채 감당률법 또는 뭐 승수법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율법, 승수법하고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기법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는 어림셈법은 오직 뭐만 갖고 놀란다? 영업 소득만 갖고 노네요. 근데 여기는 영업소득 외에 뭐까지 포함한다? 자본소득까지 포함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를 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업수지 논할 적에 제가 여기 지렛대 효과에다가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줘요. 여기에 총, 저, 지, 그 다음에 순, 저, 지.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써주냐? 총, 저, 지, 순, 부, 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렛대 효과를 논할 적에는 요 수는 순수한 영업소득인데 영업소득만 논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플러스가 되냐? 자본소득까지 플러스 된다. 그러나 영업수지를 논할 땐 영업수지는 어디까지나 현찰의 흐름이다. 돈이 오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집값 오른 거는 현찰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현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본소득은 더해지지 않고 온리 영업소득만 갖고 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렛대 효과와 할인연금 수지는 영업소득이 들어있어. 아니, 자본소득이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어림셈법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거요, 수익률법이라든지 승수법은 자본소득까지 포함한다면 그때는 OX,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지렛대 효과를 논할 때는 자본효과가 더해진다. 자본수지가, 자본소득이. 근데 이쪽 영업소득을 논할 때는 여기는 오로지 현찰의 흐름이기 때문에 영업소득만 갖고 논한다. 평소에 다 수업했던 거예요. 오늘 시원하게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영속성과 함께 거기에 소유이익, 이용이익 이걸 여러분들 같이 구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닳지 않는다. 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이용이익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여기 영업소득 이용이익이 임대사업이야. 부동산의 이용은 임대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요 측면을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할 적엔 바로 뭐냐면 안 다르니까 임대사업이 돼. 달라서 써서 없어지는 물건은 임대사업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쌀 안 없어져. 먹으면 없어지는 거야. 쌀 임대사업 할 수 없어. 달아서 없어지지 않는 건 임대사업 못해요. 수명이 오래되는 거, 써도 안 닳는 것이 임대사업 돼요. 그래서 자동차 임대사업 돼야 안 돼? 돼요. 왜? 그래도 수명이 한 7, 8년 되거든. 물론 여러분들은 한 3, 4년이죠. 예, 저는 한 10년까지도 써요. 예, 그러니까 수명이 제법 오래된 것들은 임대사업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물건들은 쓰다가 팔면 중고야. 가격 무조건 떨어져. 그런데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그냥 지겹게 쓰고 팔아도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자본소득이라는, 그죠? 그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부동산의 특징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예, 그게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안 닳는다. 안 닳아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안 닳으니까 거기에 3번. 자, 원가법은 뭐 하는 거냐면 감가수정하는 거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한다. 그게 원가법이요. 근데 감가수정하면 달아 없어지는 애만 감가수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동산은 저 토지는 감가수정 돼, 안 돼?
안 한다는 거요. 달그치 않으니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수입 방식의 근거가 된다. 영속성 하면요, 수입 방식이야. 수입 방식 하면 영속성. 여러분들, 여기에 수입 방식에 있어서는요, 기본이 이거야. 장래에 산출될 것으로 미래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건 항상 뜻이 뭐냐면, 안 닳기 때문에 오늘 거 갖고 논한다. 미래 것까지도 생각해라. 미래 것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환원율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게 여러분들 이거였잖아. 순수. 이렇게 해주는 요것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게 무한등비급수라 그랬어. 무한등비급수. 무한자가 붙었어. 영속이라는 거요. 그래서 영속성 하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특히 수익 방식 중에서도요, 수익 배분법이 아니라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장기적들이 아까 한 거죠. 소모를 전제, 소모 쌓여기 있어. 소모 돼? 안 돼? 안 된다. 그거요. 그래서 영속성 하면 뭐 머릿속에 떠올라? 안 다른다. 다시요. 부동성 하면 뭐가 떠올라? 다르다. 근데 아까 말하는 다르다와 여기 안 다른다. 둘 다 다르다야. 근데 같은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야. 예,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은 늘린다, 못 늘린다. 못 늘린다. 그 뜻이겠죠. 부증성. 못 늘린다. 못 늘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산비 없어. 만들지 못하는데. 그죠?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 수요는 증가합니다.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탈적격이야.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나? 수동식. 가격이 오르고 양이 증가해. 근데 양이 못 늘리니까 고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만 오른다? 가격만 오른다. 가격만 오른다. 집가고 하면은 부증성이야. 그래요. 못 늘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그겁니다. 그 바람에 못 늘리니까 집가고는 높아지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된다. 못 늘린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의 독점적 소유욕이 이거 집가고하고 연결돼요. 이 독점적 소유욕 이것 때문에 가격 올라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공개념 성립하게 된다.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요, 부증성 하면은요, 여러분들 못 늘린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요, 다 다르다야. 그죠? 개별성은 이것만 있다야. 뭐라고? 요것밖에 없어. 온니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니까 개별성 하면은요, 머릿속에 뭐가 스치냐? 대체 불가능. 개별성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대체가 할 수가 없어. 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그거요. 여러분들 신랑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왜? 하나니까. 그거요. 오직 이거 하나다. 온리. 그게 개별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지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 같은 거 가격이 하나니까, 오로지 물건이 하나니까 다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비대체적. 그죠? 그리고 모든 게 다 활동과 현상 개별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별성 하면 대체할 수 없다. 그걸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접성은 어디 갖다 붙이라 했어? 부동성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를 들춰주시면은요,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특성. 거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의 근거. 그 다음에 적지론의 근거. 그래서 적지론은요, 어떤 거냐, 한 개의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쓸 거요? 최유용의 용도로 써야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기억과 니은의 이야기가 니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개 드십시오. 적지론은 뭐냐?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용도가 있다. 여러 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돈 되는 용도를 찾는다. 그게 적지론이에요.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찾는다, 아니면 한 개의 부동산을 갖고 제일 돈 되는 용도를 찾는다. 그게 적지론이다. 제일 돈 되는 용도를 찾는다, 적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용도가 다양해서 어떤 걸 쓸 거냐? 제일 돈 되는 거. 최유효 이용이야.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과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다. 그 다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될까요? 최유효 이용은 바뀌어 나가겠죠.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미음입니다.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 용도의 다양성, 이행과 전환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을 창조적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놈들은 있죠. 남이 생각 못했던 걸 해내는 거야.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 임대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상가 주인이거든. 임대를 줬어. 근데 그 임대 준 데가 뭐였냐? 저기 뭐라 그래요? 저기 독서실. 여러분들하고 친한 요새 독서실 끊었어요? 그런데 독서실 요새 대 안 돼요. 안 돼. 왜? 코로나 때문에. 몰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독서실 다 망하잖아요. 지금 제일 망하는 독도가 빠는 게 이게 독서실이야. 고등학교 애들 뭐 얘네들 갖고서 독서실 진짜 때 되면은 돈 버는 게 독서실이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나와. 관리비도 안 냈어. 그러니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 누가 안 들어와? 이럴 적에 집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처분하고 하려면 이거 처분하는데 원상복귀 하는데도 3천만 원인데 임대료를 못 낸 사람이 그 원상복귀 해주고 그냥 갈라 그래. 그냥이라도 내보내면 다행인 거야. 근데 문제는 원상회복시키고 이거 하는데 돈 드니까 그걸 어떻게 창조적 이용을 임대인이 찾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설비들 이거 그대로 그냥 두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뭐 할 수 있냐? 공인중개를 하고 나자. 공인중개 이렇게 창조적 이용인 거야. 그게 용도의 전환과 그죠? 그 이용이라는 거야. 창조적 이용. 하면 또 최유효 이용. 과거에 찾지 못했던 최유효 이용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행과 전환 얘기 나오면 뭐다? 용도적 공급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 용도의 전환을 통해 그 다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요,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예,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야. 완전 비탄력이야.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어떻게 한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그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 병합분할 가능성입니다. 병합분할 가능성은 뭐냐? 무조건 용도의 다양성을 어떻게 한다? 지원하는 기능이야. 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쓰임새가 다르면 분할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가 같으면은 옆에 있는 땅 같이 합치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러나 합병 분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거기는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제가 감가 발생이라 했는데 감가 발생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야. 원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문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 분할하면은 감가되는 거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요. 그렇죠. 가격 상승인데 가격 상승을 원칙을 하는 거야.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세분화시키고 용도를 갖다가 제대로 쓰기 위한 거니까 가격, 그저 감가가 아니라 증가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잘못하면은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감가 현상이, 감가 발생은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여기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간병평가에서 여러분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우리가 다뤘죠. 균형의 원칙은 뭐다? 내부적 원칙. 적합의 원칙은 뭐다? 외부적 원칙.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대한 그죠? 사전적 원칙이야. 그죠? 선행하는 원칙.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 기여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병합분할 가능성 하면 규모의 경제, 병합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기술적 성격에 있어서의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죠? 위치, 자연 환경, 위치,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나 인문적 성격에 있어서 위치는 뭐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해서 여기 경제적 감가, 그죠? 적합의 원칙, 이런 것과 연결된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 국토성입니다. 예, 국토성은요, 부동산은 특징이 뭐냐? 국가 거이면서 내 거야. 그게 특징이야. 내 거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해요. 그러나 국가 거야. 그래서 국가가 공법상 제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각종 법률 규제가 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설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 하면 인문적 성격으로는 뭐랑 연결돼 있어? 국토성. 그 다음 자연적 성격, 기술적 성격의 토지 무슨 개념하고? 못 늘려서 가격이 비싸니까 중요한 거야. 부증성. 가도 한번 보세요. 부증성 비읍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토지 공개념. 고개 드십시오. 토지 공개념은 자연적 성격으로서의 토지 무슨 성? 부증성과 연결되고 인문적 성격으로서의 토지의 국토성과 연결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구별해 놓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약집에도 그대로 있어.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요약집에서 확인해 줄 필요 없죠. 언제 또 요약집 봐. 이거 봐 그냥. 몇 점 맞을 거니까. 80점. 자, 거기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자,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 달라서.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네요. 2번 부증성은 여러분들 어떻다?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토지 이용을 어떻게 집약화한다. 그 다음 부동성 다르다. 그죠? 동산하고 다르다 해서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영속성 뭐라고? 안 다른다. 그래요. 감가상각. 얘는 틀렸네. 안 다른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 못 늘려서. 그죠? 가격이 올라. 그래서. 그리고 소유욕. 그죠? 이거 나왔네. 뭡니까? 부증성. 쉽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발달하는 부동산 현상, 활동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답은 5번입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못 늘린다. 그죠? 근데 용도적 공급까지 못 늘린다.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인문적 성격. 그죠? 인문적 성격.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늘릴 수 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영속성, 직접 환원법. 그죠? 수익 환원법과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성. 그죠? 못 움직여.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다 달라도 2, 3, 5가. 그 다음에 2번 개별성 다 다르다. 대책 불가능이다. 그 다음 부증성. 지가고. 부증성. 지가고 그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최유효 이용 있잖아. 이건 어디다 갖다 붙여도 할 말 없어. 어디다 갖다 붙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최유효 이용하고 연결된 건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죠? 근데 부증성에 갖다 붙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만 확실한 건 지가. 그죠? 지가고 현상. 그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 진행하는 거예요. 자,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